이제 외국분들 계시겠다고. Good morning, everyone. My name is Jin Hyun Park. I'm the team leader of the future water management research team at K-1 Institute. I will lead in today's seminar, and I think this seminar will provide us with a valuable opportunity to discuss about application technology of InnoSat image in the water resource field. On behalf of organized, I'd like to thank for everyone, especially thanks to the two speakers from the foreign countries and Ronald from the Philippines. And I hope you will find this seminar will informative and productive. Okay, let me start today's seminar. I will introduce two speakers briefly. The first speaker is Do Hyuk Kang. He is the postdoctoral fellow at the Hydrological Science branch in NASA. And his bachelor's degree is from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major in geography. And his master and the PhD degrees are from the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at Colorado State University and Duke University. And he is interested with the microwave forward model and his application to hydrologic models. And today he will present today's topic is on the snowpack, radiometry, evaluated by currently ingesting the microwave radiative transfer models. And the second speaker is Professor Takahiro Sayama. He's the associate professor at the Kyoto University, Disaster Prevention Research Institute, Japan. And he graduated from the Kyoto University and received a doctoral degree in January 2007. And from 2007 to 2009, he was visiting the scientist at Oregon State University. And he contributed to research and capacity development in the field of hydrology and flood disasters, focusing on developing countries. He will present today's topics on the application of the global prediction, the measurement for flood predictions. Please welcome to give a big applause to two speakers. And the first speaker. 한가는 영어로. 예, 편하죠. 우선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오셔서 참여해 주시고 또 위성 수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와주신 그 K-워터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외부에서 오신 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원래는 발표를 눈수문학을 원격 탐사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좀 너무 스페시픽한 것 같고 또 숫자 관리나 이런 제너럴한 부분에서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좀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발표할 내용은 우선은 원격 탐사라는 부분이 어떤 학제화된 과목은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사에서 69년에 달 탐사를 하고 나서 그쪽에서 결정한 과정이 지구를 모니터링하자. 그래서 센서를 바깥으로 있던 걸 밑으로 내렸죠. 그때부터 이제 원격 탐사가 시작이 된 건데 이게 너무나도 실용적인 분야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학제화된 기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리학이든지 수학이든지 심지어 공학도 뉴턴 법칙이 여기 강단에서 쓰이는데 현장에서 안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리모트 센싱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나사 과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이나 엔지니어들이 안테나 같은 거 용어를 해놨거든요. 그 용어가 실제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어떤 뭐 정보 계열 단점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발표를 통해서 그 원격 탐사가 어떤 기본 원리를 갖고 있는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제 박사과정 때 전공이었던 눈수문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좀 첫 번째 그 요인이 되었던 건데요. 환강 지역, 임진강 지역, 미계측 유역에 대한 어떻게 이제 원격 탐사가 활용될 것인가를 요청을 받았었습니다. 굳이 이제 영어로 표현하자면 리버 알티메트리 프롬 스페이스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서 바라봤을 때, 왜냐하면 한강댐이나 임진강 유역은 남북 그 분단 때문에 그쪽을 이렇게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이제 원격 탐사를 적용하느냐, 그동안에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제가 리터처 리뷰, 그러니까 문헌 검색들을 해본 결과 나사에서는 많이 하지 않았고 이사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유러피안 리모트 센싱하고 인바이러먼털 세틀라이트 이런 것들이 2002년부터 나왔고, 현재는 이제 센티널이라고 2014년에 센티널 1A, 1B 이런 식으로 그 하도의 깊이를 재기한 음성 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그 펄스를 팡팡 쏴가지고 깊이를 재는 거거든요. 근데 그 깊이, 그 디스턴스를 쟀을 때 우리가 하도의 그 지오메트리를 알면 워러 뎁스가 어떻게 변했는지 안다는 가정하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쉽게 잡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강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소장님도 말씀하셨고 강식 교수님도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 문헌 검사를 해보니까 원래 미션 자체는 오션 토포그래피를 하려고 했었답니다. 그래서 되게 코어스 스케일이죠. 리모트 센싱이 가장 비판받는 부분이긴 한데, 왜냐하면 하이돌로지스트들은 굉장히 작은 스케일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리모트 센싱이 너무 크지 않냐. 이 부분도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 사용하는 센서들은 레이더나 레디오메타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마이크로웨이브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박사과정 때 그 프로젝트 펀딩 자체가 나사에서 나오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눈수문학이었는데, 그때도 내가 왜 마이크로웨이브를 하는지를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 동료 교수님들이나 이제 그 동료 학생들이 물어보면 왜 마이크로웨이브를 하는지 몰랐는데, 그때부터 이제 어떤 센서, 원격 탐사의 센서가 있으면 그 주파수 영역 때는 항상 살펴봤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가 통신 프로토콜인데 이런 식으로 레이더에 적용되기도 하고요. 레이더 메타에 적용되기도 하는데, 이 레이더는 액티브라고 해서 쏜 다음에 받아들이는 거라는 겁니다. 레이더 메타는 그냥 나오는 걸 그냥 받아들이죠. 그런 물리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그 기하학, 그 지표면의 기하학을 유출해내는 방법입니다. 근데 마이크로웨이브 문제는 비저블이나 인프라드 같은 업틱스 같이 하이 레졸루션이 나오진 않아요. 레졸루션을 높이기 위해서 가상의 벌추얼 안테나를 만든 게 신테틱 어퍼처 레이더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대를 달리 샘플링 해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용어들은 이제 전기공학자들이 해놓은 거거든요. 그 친구들이 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제 수문이 어떻게 되고, 혹은 이제 수문이 어떻게 되고, 어떤 식생이 어떻게 되고 관심이 없어서 이런 데 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앤킨 박사는 전기과 출신이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집요하게 물어보고 좀 엄밀하게 좀 접근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런 하도를 또 하기 위해서 레이더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다용도 위성이라고 합니다. 위성 자체에 여러 가지 센서를 같이 달아요. 그런 것들은 이미 국제적으로 같이 이제 쉐어되는 부분인데, 옵티컬 디텍터를 하는 게 랜드셋이나 레이저 같은 걸 씁니다. 랜드셋 같은 경우는 USGS, US Geological Survey 하는 집단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이제 비저블 같은 걸 보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서피스 내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디스 같은 것도 나사하고 USGS하고 공동으로 조인트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에서는 세틀라이트 기술을 갖고 있고, USGS는 서피스 피처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니까 하이 레졸루션 인프라red 비저블에 걸친 모디스 센서를 가지고 디텍션을 여러 가지 어떤 지표면의 피처들을 디텍션을 합니다. 하여튼 결국에는 이제 리버 뎁스를 구해서 이제 오픈 채널 플로우 풀어가지고 상부의 리버 뎁스를 알면 이제 하부의 리버 뎁스도 알게 된다는 가정하에서 이쪽으로 접근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스왓 미션이
가장 좀 근접해 있는 그 하이드롤릭스 쪽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큰 미션입니다. 저랑 같이 온 정한철 박사가 이걸 이제 바꿔놓은 쓰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아직 런치가 안 됐어요. 2010년에 런치가 합니다. 2010년에 런치하기 때문에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 받는 부분은 에어스왓이라고 해서 똑같이 이 센서들을 작게 만듭니다. 프로토타입을. 이거 이제 같은 회사에서 만들면 되거든요. 레이더를 2개 답니다. 이게 이제 이 스왓 미션 자체도 큰 S라고 해서 CNES라고 해서 프랑스 나사가 있거든요. 프랑스 나사하고 미국 나사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듀얼 레이더를 씁니다. 듀얼 레이더 써가지고 피처, 여기 서피스 피처를 좀 자세히 보고 그 가운데 알티메터가 있죠. 그래서 레이저를 팍팍팍 쏴서 높이를 재고. 지금 이게 좀 약간은 이상적인데 이게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돈도 이거 날렸을 때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비행기에다 장착합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이 에어스왓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수자원 위성을 띄운다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에어스왓이라든가 에어크래프트나 아니면 뭐 드론 같은 언맨드 크래프트도 될 수 있겠죠. 그런 프로그램들 생각해 두시고 장기적으로 안목에서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에어스왓이 관측한 자료인데요. 이게 이제 샌프란시스코 베이에 스노우 멜트 됐을 때 이렇게 플러드되면 뭐가 어떻게 이제 하루에 깊이가 나오는지를 모디스 플러스 에어스왓을 띄워서 합니다. 에어크래프트의 단점은 아주 분명하죠. 왜냐하면 인공위성은 띄워놓으면 자기 혼자 보니까 상관없는데 에어크래프트는 의도를 하고 가서 그때를 찍어야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이쪽에 이제 스노우 멜트 때문에 홍수가 나면 그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에어크래프트가 어떤 위성 수문학에서 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 네, 그래서 이 에어크래프트 제 보스 에드킴이 에어크래프트 쪽 미션을 하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스한테 얘기를 해서 그럼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되는지를 그런 식으로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에드킴은 스맵이라고 해서 토양 수분이죠. 토양 수분이 그 하이드로로즈 모델에서 중요한 인자잖아요. 그 스맵 미션이 이미 작년 1월에 런치가 됐고 데이터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근데 그랬을 때 제 에드킴이 하고 있는 게 에어크래프트 미션을 하고 있어요. 그 스맵에서 스맵 센서 만든 회사의 도면도 똑같이 만들어서 작게 만들어서 테스트를 합니다. 에어크래프트 챔버. 이게 여기 애플이나 아니면 카리에는 있겠죠. 이런 센서들을 테스트 해보고 캘리브레이션 해서 비행기에다 답니다. 비행기 배꼽에다 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운팅 시키는데 그래서 이게 나사 비행기인데 내년에 옵니다. 이게 기상청하고 나사는 MOU가 맺어져 있어서 지금 에어 퀄리티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그거 디텍션 하는 건데 이 센서가 안 오고 딴 거죠. 에어 퀄리티 샘플링하는 에어로졸 샘플링하는 센서가 그래서 에드킴 생각하고 있는 게 어차피 비행기 이제 너무 작은 비행기라 멀티 합 해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중간중간에. 근데 어차피 오는 거니까 왔을 때 같이 이 센서도 박스에 담아와서 마운팅 하고 수자원 쪽에 적용시키는 한번 테스트 에어크래프트 한번 미션을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좀 하더라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타당성이 있으면 뭐 그런 것도 해보는 것도 앞으로 이제 위성을 쐈을 때 어떻게 토양 수분에 적용될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이제 토양 수분을 이제 스캐닝 한 거예요. 이제 메릴랜드 주에서 날아가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레이디아 메터거든요. 이건 마이크로웨이브 주파수를 쓰고요. 그리고 패시브입니다. 패시브란 말은 시그널이 나오는 걸 받기만 해요. 그래서 이제 원탐을 학교에서 배우건 어디서 배우건 이제 패시브다 그러면 브라이트니스 템퍼러처가 나온다 그러는데 좀 이런 용어들이 좀 생소하거든요. 브라이트니스 템퍼러처는 뭐냐면 이 몸의 어떤 온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브라이트니스 템퍼러처는 디파인 되기를 몸의 온도 곱하기 퍼미티비티로 디파인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 개념은 애스트로피직스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갈 수가 없잖아요. 행성들을 보면 볼 수가 없는데 그리고 레이디아 메터로 그 마이크로웨이브 영역대로 보면은 그 행성이 어떤 물질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죠. 힐륨으로 되어 있는지 뭐 질소로 되어 있는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스캐닝을 했을 때 브라이트니스 템퍼러처가 270도다, 280도다, 290도다 이랬을 때 토양 수분이 있을 때
토양 수분이 없고 건조한 상태가 되면 온도가 높아지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원격 탐사를 한다고 이제 마음을 먹으면 바로 막 워러 뎁스가 나오고 혹은 뭐 토양 수분이 바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러 데이터가 있을 때 데이터를 프로세싱해서 토양 수분으로 인벌전 시켜줘야 돼요. 이걸 인벌전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사에서도 저희 얼사이언스 디비전에 인벌전만 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공위성을 쏘고 나면 그 데이터 후처리하는 게 더 큰 일들이 되죠. 그래서 그거를 그런 인벌전만 하는 걸로 저도 박사 논문을 썼었고요. 근데 그거를 적용시키기를 스노우 쪽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마이크로웨이브로 하면 재밌는 게 RF 인터피어런스가 있어서 이렇게 송신탑이 있거나 이러면 빨간색으로 튀어나오죠. 어쨌든 이렇게 하이 레졸루션으로 에어크래프트를 할 수 있고, 그때 이제 스맵 위성이 여기를 지나가면 실제로 이렇게 맞는지도 서로 비교해 봅니다.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고요. 또 수문학자들은 아주 떠밀려, 그러니까 익숙하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토양 수분을 잽니다. 날아간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라운드 밸리데이션도 하고 위에서 날아가는 사진들을 찍은 거죠. 예, 그것들 같이 해서 이 센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인공위성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다시 보고서를 내고 차근차근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별도로 스맵이 지금 이미 날고 있지만 앞으로 피처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이런 작업들도 계속 미션을 수행하고 있고요. 이게 첫 번째 초반부고요. 이제 이모션 센싱을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능수문학에 적용했는지를 좀 설명하기 전에, 저도 이제 원탐이라는 쪽으로 이제 적용을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실용에서 시작되니까 정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이제 구글링을 해보면서 보니까 다 인트로덕션밖에 없어요. 원탐은 정립된 게 아니라. 근데 그 인트로덕션에 나오는 게 맨 처음에 나오는 게 항상 이 그래프였습니다. 요거를 이제 책상에 붙여놓고 공부를 했는데, 웨이브랭스에 따라서 이 주파수 그 길이에 따라서 어떻게 Y축은 대기가 투명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로 와보시면 거의 100%죠. 그 말은 우리가 셀폰 쓸 때 거의 100%라는 거예요. 다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항 없이. 근데 이렇게 인프라레드를 쓰면 우리가 말하면 끊긴다는 거죠. 여보세요 하면 여보 이렇게 끊기죠. 그래서 통신 프로토콜은 이쪽 마이크로웨이브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쪽을 썼을 때, 마이크로웨이브를 썼을 때 어떤 웨이브랭스를 갖고 있고, 예를 들면 제 스노우로 한다 그러면 스노우, 이게 원래는 스노우도 이제 브라이트 템퍼러처를 재면 시그널이 어떻게 되는지를 인벌전하는 관용들을 하면 되는데, 이 지구 모델링 자체는 굉장히 이제 오래됐어요. 그 제너럴 서큘레이션 마들을 해서 컴퓨터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 예측률을 높이기 위해서 포워드 마들이라고 합니다. 디렉션이 반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지표의 상태가 있을 때 어떤 시그널을 안테나에서 받을지를 모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노우다 그러면 10cm가 쌓여있다, 20cm가 쌓여있다. 그 안에서 뭐 그 밀도가 200kg per 큐빅미터다, 300kg이다. 그럴 때 어떤 식으로 브라이트니스 템퍼처 나오는지를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모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측률을 높여주는 거죠. 그건 뭐 자코비안을 쓰든지 여러 가지 통계 방법을 써서 그거를 높여줍니다. 심지어 이런 용어들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힘들었었는데, 포워드 마델을 하고, 근데 이제는 조금씩 정리가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포워드 이슈가 스노우에도 적용되는 거죠. 제가 이제 정리한 바로는 3가지 정도의 포워드 마델이 있는데, 그러면 저는 수문학자니까 이 포워드 마델은 이제 어떤 스노우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웨이브가 어떻게 나가는지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짰습니다. 그래서 각각 레이어마다 스노우 템퍼러처라든가 스노우 뎁스라든가 덴서티, 그리고 리퀴드 워터, 그러니까 뭐 멜팅되는 워터가 있을 수 있죠. 그때마다 시계열마다 그 대기 자료를 받아서 짜서 보내주면 이 안에서 뭐 트랜스미시비티, 뭐 리플렉션, 이미티비티를 구해서 다다다닥 해서 마지막으로 브라이트니스 템퍼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 자체가 전체적으로 커플화된 포워드 마델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개념을 나사 가다들 이제 앞으로 이제 한국도 그렇게 할 텐데, 오퍼레이션 하는 시간에 주면은 뭐 그 다음에는 뭐 C로 짜든지 뭐 그거는 그거는 그 구동이 되고, 그럴 때
시뮬레이션 된 brightest temperature, 나중에 이제 안테나로 받는 밥들을 어떻게 인벌전 시킬 건지.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 부분이잖아요. 스노우 양이 얼마나 있는지. 그게 제일 관심 있는 거니까. 근데 이런 어떤 통합화된 보드 마드를 통해서 그 예측률을 높여줄 수 있는 거죠. 적용을 해봤습니다. 콜로라도 지역하고 노르웨이 지역 적용을 해봤는데요. 피직스 부분이 맞는지를 먼저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거 별로 없잖아요. 얼마나 적설량이 있는지, 적설량 자체가 어떻게 이제 수문 모델에 기여를 할 것인지.